네, 두 분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에서 이어가니까 따로 인사는 다시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드리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김종대 의원께서 하실 말씀이 있던데 시간 때문에 못했는데 어떤 말씀이신지. 예, 자꾸 그 묻히는 뉴스가 하나 있어서 상기만 시켜드리겠는데요.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동시에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중국 특사로 이재명 대통령 친서를 갖고 갔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예,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재명식 외교 스타일, 하나의 전 실용 외교의 어떤 좀 눈에 띄는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뭐 여러 사람들이 같이 갔는데 노태우 대통령 전 아들 노재원 씨. 네, 노재원 씨도 여기 특사단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도 참으로 흥미있는데. 우리 의원님이 중국 통이신데 왜 빠지셨어요? 저요? 아유, 많이 그건 뭐, 빠지시네. 아니 이제 이 정부가 빠지. 협치를 해야 좀 나 뭐 그런 거죠. 참 당적이 다르구나. 예. 그래서 왕이 외교부장을 만났는데 여기서 그 한중 관계에 대한 어떤 그 저기 나름대로의 어떤 대통령 메시지가 전달되고 왕이 쪽에서 이제 뭐 중한 관계, 올바른 관계 정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펙 회의에 시진핑 주석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이 외교에 지금의 보여지는 혼란과 여러 가지 아쉬움, 실망 이런 어떤 그 사항들은 저는 10월에 에이펙 회의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예, 지금 여러 가지가 좀 격변이고 혼란인 건 사실입니다만은 우리의 이제 주변 사강 외교의 어떤 틀은 아직까지도 이게 다 방향을 잡은 게 아니고. 이번에 이제 미국 갔다 오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는 이제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안목의 국가 생존의 대전략을 우리도 짜야 되겠구나. 이런 자각을 저는 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이제 주변 사강 외교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중국 특사단과도 시진핑은 못 만나지 않나요? 아니 물론 못 만났는데 예, 사실 그 부분은 그 여태까지 뭐 면담 일정은 현재 이 시간까지도 알려져 있지는 않고 네. 대신에 중국 국가 부주석 자오런이 전 중국 인민대표대의 상무위원장 그래서 국가 서열 3위와 면담할 계획이다. 이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가고 미국 가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 우리 또 중국도 많이 신경 쓰고 있어.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이게 저기 윤석열 정부의 어떤 일본 외교를 많은 부분 답습했다 그러지만 이런 점에서도 좀 두드러지게 구별해야 될 것은 그 반대편의 균형추도 또 하나 놓는 거. 네. 이런 점들은 역시 과거 정부와 좀 다른 점이라는 그 점은 거. 확실히 다른 거죠. 예, 이건 좀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안팎은 이 정도 복귀로 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이번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좀 미리 좀 짚어보는 시간으로 좀 꾸며봤으면 하는데 일단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건 첫째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 일정에 배석하지 않고 바로 미국으로 갔다. 두 번째 강훈식 비서실장이 미국으로 간다. 보통 대통령이 이제 그 해외 순방에 나가면 비서실장 보통 자리를 지키는데 그게 아니다. 이게 두 가지가 지금 크게 뉴스가 되고 있는데 이 맥락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뭐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 외교장관은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는 공식 수행원의 가장 첫 번째 수행원이어서 늘 배석하고 대통령을 근자해서 조언하고 수행하는데 이번엔 빠졌단 말이에요. 한편으로 우리가 한일 정상회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한일 정상회담은 한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교두보라고 한다면 한미 정상회담의 내용들, 즉 합의 내용들이 뭔가 좀 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보도에서 보면 한미 정상회담의 날짜가 정해진 이후에 미국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두 명을 지금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게 이 두 명이 관세 협상 때문에 급파됐다고 보기 좀 힘들지 않습니까? 관세 협상에 지금 카운터파트는 외교부 장관이 아니라 산자부 장관이고 가 있고 통상교섭본부장 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관세 문제라고 한다면 오히려 정책실장을 급하려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요거는 좀 명확하게 다뤄야 될 게 이제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테두리를 보면 사실 기능적으로는 안보실장의 역할이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정무적 판단을 요하는 상황이 이번 정상회담에 많아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이 뭐냐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제 추측컨대 지금 관세를 기능적으로만 보면
이거는 우리로 보면 산자부 장관 소관이긴 하나 산자부 장관이 어떤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비서실장의 해석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동시에 대통령을 근저에서 조언해야 될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 지난달에 있었던 관세 협상은 우리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 특히 2천억 불에 대해서는 투자와 대출이라고 이야기했으나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것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보도 내용이에요. 근데 혹시 강훈식 비서실장이 아주 특별한 어떤 미국 정계의 주요 인물이고 영향력 있는 인물인데 강훈식 비서실장과 인연이 특별해서 급파됐을 가능성 혹시 없을까? 왜냐하면 산자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이 가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이 무슨 뭐 옛날처럼 뭐 저기 파발마 띄우는 시대도 아니고 점검하자면 뭐 실시간으로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대통령 비서실장의 카운터파트는 미국 대통령 비서실장이고 2번 미국 대통령의 비서실장은 수지 와일스라는 분인데 소위 얼음공주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그래요? 매우 실세라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요. 요번에 미국에서는 NSC, 미국 백악관 NSC는 정비가 되지 않아서 오죽하면 미국 국무부 장관이 겸직을 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미국의 관세 문제는 자기네 국내 문제란 말이에요. 네. 그거를 이제 대외적으로 활용하는 것일 뿐이지. 그러다 보니 수지 와일스라고 하는 비서실장 그리고 부비서실장이 있어요. 스티브 밀러. 이 상당히 실세로 알려져 있는데 비서실장으로서 좀 소통 라인을 뚫고 사전 혹은 회담 후 사후 관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안보실장이 다른 동선을 가지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아무튼 그 강훈식 비서실장은 기자들이 난관에 봉착한 겁니까라는 질문에 그게 아니라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자. 그걸 저는 벤치 클리어링이다. 이렇게. 벤치 클리어는 완전 싸우러 가는 거잖아요. 아니 싸우진 않아. 원래 이게 꼭 나갔다고 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말리는 기능도 있어요. 맞아. 예, 그래가지고 반드시 싸움으로 가는 건 아닌데 문제는 그 전에 빈볼 시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빈볼 시비가 뭐냐면은 조현 외교부 장관하고 루비오 국무장관의 회담입니다. 여기서 보도 자료가 한미 간의 차이가 많이 났어요. 어떻게요? 예를 들면은 한국 경우에는 성공적인 정상회담이 될 수 있도록 뭐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회담이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대충 퉁치고 넘어갔는데 미국 측의 보도 자료는 집단적 부담 분담. 그러니까 이거는 인도 태평양에서 이 방위 분담에 대해 가지고 이제 한국이 국방비를 더 내는 부분을 아예 직격을 한 거고 방위비 분담금 확대도 그대로 얘기한 거고 이런 어떤 거 안보 이슈를 갖다가 이야기했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청구서를 내놔버린 거죠.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저번에 워싱턴 포스트의 단독 기사 한국의 국방비 3.8% 증액에다가 동맹 현대화 요구할 거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빈볼이 날라왔고 그다음에 관세 통상 부분에서도 더 센 빈볼이 날라왔죠. 그게 이제 직접 투자를 명확히 밝히고 소고기 또 자동차 이거 전면 개방해라는 어떤 거. 사실은 그 농축산물은 이제 빠진 걸로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네. 이 얘기가 지금 다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이제 뭐 그 투자한다는 3천억 달러 규모 이것도 구체적인 내역을 내놔라 지금 하고 있다는 이런 보도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도를 보면 그러면 지금 동맹 현대화 부분에서는 역시 국방비 증액 그다음에 그 방위비 분담금 문제 이거로 지금 좁혀서 보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여러 번 짚었던. 근데 저는요, 그게 정상회담에서 다 논의될까에는 좀 회의감이 듭니다. 그래요? 예. 이게 단번이 빈볼상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좀 방위비 분담금 정도는 전 트럼프가 얘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상회담에서. 그렇지만은 동맹 현대화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은 아직 트럼프의 관심 사항은 아니거든요. 잠깐만 이번에 지금 한미 정상회담 수행단에 국방장관이 포함이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보이던데. 아닐 겁니다. 아니죠. 국방부 장관 안 갑니다. 근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창구는 국방부가 아니라 외교부잖아요. 네, 그럼 외교부가 하죠.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은 나라가 있으니까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는 실무 협상에서 할 수는 있는 거고. 근데 주한미군 어떤 그 저기 이야기라든지 국방비 문제는 외교부 장관이 터치할 영역은 아니잖아요. 그건 트럼프의 직접 세일 품목입니다. 그러니까. 나토 회의에 갔을 때 그건 트럼프가 했던 영역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방향 제시는 전 할 것 같아요. 저는 좀 조심스러운데요. 뭐냐면 지금 김종대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 생각이 이미
일단락 되어가고 있거나 아니면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는 상황일 거다. 즉 실질적으로 정상회담이 내일 열리면 어떤 그림을 예상하냐면 대한민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나란히 오발 오피스에 앉아서 야 한국이 이만큼 주기로 했어. 한국이 드디어 방위비 분담금을 이만큼 증액하기로 했어.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즉 그 뜻은 뭐냐면 지금 그 내용을 합의하기 위해서 양측이 지금 옥신각신하고 있길 바래요. 그럼 또 이제 허그하고 엄지척 이것도 나올 거다 이렇게 보세요. 노벨 평화상 얘기 나오고 그리고 다 나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안 되니 조현 장관이 그러니까 비행기를 갈아타면서 끝까지 간 거예요. 경유를 하면서 그리고 비서실장이 뭔가 정무적으로 총합을 보기 위해서 지금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그렇고 우리 산자부 김 장관도 이미 가서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게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요구한 것만 보더라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럼요. 7월 달에는 우리가 방어했어요라고 되게 대국민 홍보를 했었던 것인데 결국 소고기 원령 폐지 쌀 수입권으로 귀결이 되면 지난달에 우리가 포인트 적립한 것이 다 날아가는 것이고요. 그렇죠. 2천억 불에 대해서 1,500억 불은 배에 관한 부분이니 그거는 뭐 차지하고서라도 2천억 불 투자를 이제 소위 펀드하고 그리고 대출이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이걸 구체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국방비 증액 같은 거 문제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다시 역설하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협상단이 지난 7월에 하고 와서 우리 되게 잘 막았어요. 잘했어요라고 한 것이 오히려 이게 정상회담 때 구체화라는 또 다른 암초를 만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들죠. 그런데 저는 관세 얘기까지만 할 때만 해도 이건 세계가 다 같이 당하는 거려니 하면서 우리 국민의 인내심이 유지가 됐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안보 문제, 방위비하고 분담금 문제가 얹어진다? 전 상당히 국내 여론이 이제는 우려되는 상황으로 갈 거다. 이건 진짜 반미 감정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건 세계 보편적인 어떤 현상도 아니고 유달리 어떤 그 미국하고의 공고한 동맹 국가에 대해서만 하는 차별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한국 국민들 이제는 화를 낼 시점에 인계 상황에 점점 다가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트럼프가 마음껏 전행을 한다. 그러면서 어떤 동맹국이니까 그걸 오히려 약점으로 만들어 가지고 본인의 탐욕을 갖다가 여기서 이제 드러내 보인다 그러면은 저는 이게 상당히 양국 간에 문제가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 파국으로 가지 않도록 막으면은 이 정상회담은 성공이에요. 여기서 어떤 거 깨지는 상황이 아니라. 의원님 말씀은 내주면 안 된다 이 뜻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전략이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를 거의 신적인 존재로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선물 목록 쭉 얘기해주고 우리 기업인들 다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무슨 투자한다는 거 해서 정신없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조금 어려운 문제는 시간 끌기 또는 어떤 미루기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는 건 이건 이제 이미 표준 매뉴얼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별하별 게 다 필요하죠. 노벨 평화상 추천장 4번도 필요한 거고 황금 투구도 필요한 거고 별하별 게 다 필요하고. 황금 투구 해봤자 갖다 바쳐도 안 먹히잖아요. 골프채도 필요해요. 네. 그러면 이걸 봅시다. 미국이 지금 요구하고 압박할 것만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측에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건 성과다라고 내세울 부분들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위성락 안보실장이 지금 원자력 협정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건 어떤 맥락으로 이해를 하십니까? 예, 소위 한미 기술 동맹 확대 분야라고 지칭하면서 그중에 꼽은 것이 이제 원자력하고 또 AI도 있긴 한데 뭐 조선도 들어가 있고 퀀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원자력을 맨 앞에 띄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가 지금 가지지 못하는 것, 왜 가지지 못하냐면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제한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핵 연료 농축하고요. 핵 연료 농축은 이제 우리나라 22기 정도의 그 원자로가 있는데 거기에 사용할 연료들입니다. 두 번째는 재처리 권리 획득. 그래서 재처리는 이제 플루토늄. 우리가 많이 비축해 놓은 사용 연료를 활용하는 건데 그러니까 환경적 요인인데 못하게 되고 있어요. 근데 NPT, 그러니까 그 비확산 기구에서는 하게 해도 좋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핵보유국의 권리인데 지금 이거를 이제 우리가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원자력 협정이 2015년도에 타결이 되었고 아직 10년이나 유효 기간이 있고 게다가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 나눴지만 미국의 민간 국가 리스트에 우리가 등재된 상황이어서 요거를 어떻게 할지 좀 주목해야 되겠죠. 지금 민간 국가 지정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가서 저 에너지부 장관도 좀 만났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러면 이 얘기는 이제 원자력 협정 얘기하고 연결을 지을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갑자기 그 웨스팅하우스와의 이른바 노예 계약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에너지부에 의한 민간 국가 지정 문제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 사안이다. 혹시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웨스팅하우스가 우리가 체코에 원전 수주하면서 그 계약 내용이 이번에 공개됐잖아요. 근데 상당히 심각해요. 결국은 자기네 원천 기술이고 기술 이전에 대한 모든 원천 기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거거든요. 결국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원자력 협정 테두리에 묶어놓은 대한민국의 원자력 기술이 이게 만약에 해제가 되면 결국은 민간 분야에 있어서 고농축과 재처리 분야에서도 한국이 경쟁 국가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의 산업 이익을 위해서도 이게 원자력 협정 개정이 가능하겠냐라고 하는 것이 이 우리 원자력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의견이거든요. CR이 안 먹힐 거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저는 한미 원자력 협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만 이것을 지금 전면에 내세워서 이게 성과를 올리기에는 좀 매우 연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치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한미 미사일 협정 개정 혹은 폐지를 했었던 것처럼 정권의 성과로 나중에 올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여쭤봤던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웨스팅하우스와의 그 이른바 노예 계약이 최종 사인은 올해 1월에 이루어졌지만 사실상 협상 타결은 작년 11월에 이루어졌다고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기 직전이에요. 근데 일반적 해석은 체코 원전 수주의 성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다급해가지고 결국은 내준 것 아니냐. 이게 좀 일반적 해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직후에 에너지부에 의한 민간 국가 지정이 있었던 문제고 이것도 결국 원자력이기 때문에 뭔가 지금 비하인드가 있는 게 아니냐 혹시 이걸 한번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렸던 거란 말이죠. 저는 그 시발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빈 방문 때라고 봐요. 체코 얘기하는 거죠? 예, 그때 아니 저기 미국에. 미국. 예, 워싱턴 국빈 방문에서 그 한미 뭐 공동 선언이 나오고 워싱턴 선언이라는 게 나왔을 때 그 선언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NPT 준수를 서약했고 또 한 가지가 이 원자력에 대한 지적재산권 맞아, 그 조항이 준수가 거기서 나오는데 저는 그때 이 조항이 원전 수출에 대한 어떤 족쇄가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후에 아니나 다를까 웨스팅하우스하고 법적 분쟁이 붙었고 이것을 이제 정권 말기에 저기 세일즈맨 1호 영업사원 1호 프레임을 갖는 윤석열 정부에서 1번이 원전이거든. 2번이 인프라, 3번이 방산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저기 굉장히 어떤 그 성과주의로 가면서 결국은 그 워싱턴 선언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미국하고의 어떤 거래 협상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요. 이 부분은 오히려 이런 어떤 일련의 흐름들은 우리 핵주권에 대한 심각한 걸림돌을 엄청나게 많이 만든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핵연료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그다음에 국내 핵연료도 좀 생산하고 그다음에 원전 수출도 늘리고 핵 추진 잠수함 연료도 자립하고 그다음에 재처리해서 핵 폐기물 줄이고 여기까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기 이런 어떤 노예 계약이다 뭐다 하는 이명 계약 사항들은 이런 거에 다 위배되죠. 그 워싱턴 선언도 여기에 대해 가지고 쐐기를 박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핵주권이고 원전 수출을 외치는데 실제 정책은 그걸 뒷받침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짚냐면 맥락이 지금 그렇게 형성이 되어 왔다면 지금 원자력 협정 개정이라고 하는 것을 성과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게 먹힐 수 있겠느냐, 따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평가 척도가 될 수 있겠느냐. 내일 되면 윤곽이 드러나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 정도의 선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한미는 원자력 분야에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는 식으로. 그거 하나만 한 얘기죠.
그 얘기는 이미 합의가 돼 아니, 있었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게 안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제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성락 안보실장은 지난번에도 뭐냐면 안보 패키지를 포함하여 관세 협상을 하겠다는 거였어요. 뚜껑을 열어보니 안보 패키지는 안 나왔어요. 요번에는 안보 패키지라고 하는 방위 분담금 증대와 뭐 우리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그리고 우리 국방비 증액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맞물릴 가능성이 많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 지금 논의했듯이 원자력을 얹었어요. 마치 이것이 반대급부인 것처럼. 이게 너무 무거워 보이고 약간 달라 보여요, 업종이. 그러니까 좀 두고 보고 내일 좀 알겠습니다. 나 상황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국방부 장관이 갔어야 돼요. 국방부 이게 장관은 저기,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 회의 순방 때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한민구 장관을 데리고 갔어요. 그때 이 저기 K21 보람의 사업 기술 협력 때문에 현안이 있으면은 근데 만약에 이게 현안이라면은 그렇게 데리고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때마침 미국 국방부 그 에브리지 콜비 차관이 지금까지 해왔던 건 한국 핵무장국가로 저 허용해야 된다고 선거 기간에 계속 한국 가서 떠들었거든요. 그런데 그자가 지금 국방부 차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한국 방위를 한국 보고 알아서 하라면서요. 그러니까 국방비 늘리고 니네가 이제 북한은 한국이 알아서 하라는 건데 북한은 핵국가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국방비 늘려도 대비가 안 된다. 이런 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어느 잠재적인 능력은 가져야 되지 않느냐. 사실은 이거는 굳이 얘기 안 해도 아마 저기 우리나라에서 이게 상당히 다수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건 사실이었거든요. 특히 알겠습니다. 보수 정당의 경우에. 또 다른 좀 짚어보죠. 아까 이제 그 조현 그다음에 강훈식 두 인물에 주목했지만 한 명이 빠졌습니다. 강경화 주미대사 내정자 아그레망 절차가 끝나지 않았는데 수행을 합니다. 이걸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뭐 트럼프하고 이제 트럼프 일기 때 외교장관으로서 여러 번 만났기 때문에 요번에 그 한일 정상회담 배석자를 TV에서 보니까요. 이혁 주일 대사 내정자도 배석하고 있더만요. 배석이 가능합니까? 내정자 그렇죠. 신분에서도.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죠. 앞으로 이 사람이랑 일해. 이런 소개해 주는 거. 메시지죠. 그러니까 더구나 특명 전과 대사 내정자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일해 빨리 아그레망 줘라는 메시지일 수도 잘 있고요. 아시잖아요, 강경화 장. 예, 뭐 강경화 그러니까 그 이제 주미대사 내정자가 일정하게 어떤 좀 역할을 할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상회담은 안보실장과 외교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의 역할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현직 대사였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메신저 역할을 현장에서 할 수 있겠죠. 요번에 주미대사 내정자로서 배석하는 것은 첫 번째 강경화 장관이 외교부에서 워낙 정평이 나 있고 셀럽과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매우 익숙한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죠. 분위기 메이커 정도의 역할만 하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 주미대사가 되면 이제 나름의 직책에 맡은 역할을 전직 장관으로서 하겠죠. 마지막으로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젤렌스키가 가가지고 왜 양복 안 입고 왔냐고 온갖 구박을 넘어서 핍박을 받고 거의 오고 참사였죠. 거의 이런 어떤 돌발 상황. 예? 이 돌발 상황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커요. 커요? 예. 그러니까 표정 관리부터 이게 이상하죠. 현대 외교의 프로토콜을 만든 나라가 프랑스하고 영국이고 그것을 가장 충실하게 간소화한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외교사적 측면에서 보면. 예. 그리고 오발 오피스에서 양국 정상이 앉아서 하는 약식 기자회견은 즉 양국 간에 미국과 한국 이를 때면 상당히 잘 되고 있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인데 트럼프 이기 때와서는 내가 잘하고 있어요라고 하는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보내는 곳이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제가 뾰족한 수는 없으나 이를테면 맨날 주한미군 48,000명 있다라고 믿는 미국 대통령한테 아니야 28,500명이야 꼬치꼬치 따져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이만큼 액수를 내고 있어요 방위 분담금에라고 해야 될지는 대통령의 결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할 얘기는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거기서 쉽진 않죠. 쉽진 않죠. 어찌 보면 기세 싸움이라는 게 또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죠?
트럼프가 상대방을 몰아치고 막 가짜 뉴스로 압박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파국을 불사하는 식의 이런 어떤 협상판을 깨버리는 스타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젤렌스키가 그렇게 된 거는 우크라이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인식 때문이었어요. 그날도 당신들은 카드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광물 있는 거 뭐 협정 좀 체결하고 그러는 거 자꾸 민기적 하는데 그걸 안 내놓으면 니네 뭐 내놓을래? 이런 식의 압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의 바이오 반도체 조선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많은 실탄과 카드를 갖고 있다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존 의식이 좀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온통 트럼프에 대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런 어떤 그 보도도 조금 지양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우리도 이제 중견 국가의 어떤 그 하나의 어떤 그 선진국에 들어선 나라인데 또 민주주의를 회복한 나라고 어떤 면에서도 미국에 꿀리지 않는다. 이런 좀 높은 자존의식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박나거저는 주 방위군 막 동원하고 볼튼 압수수색하고 뭐 난리가 아니잖아 지금 막 가잖아 막. 저러다 탄핵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뭐 문영배 헌법재판소장을 미국으로 보내든가 네. 뭐 그래서 순회 방연을 시키든가 우리 민주주의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미국 앞에 가서는 모든 지도자가 아첨을 합니다. 아부의 신기술을 내놓고. 그러지만은 그게 속마음은 아니거든요. 그건 계산된 거짓 충성이에요. 오히려 진짜 외교가 뭐냐. 이런 면에서 본질에 집중을 하고 또 어떤 동병상련을 앓는 이런 여러 나라들과의 어떤 정서적 유대를 좀 찾아가면서 공동의 이익도 좀 제3지대에서 찾아보는 좀 그런 상상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저기 이재명 대통령 이제 국제 외교 무대 이제 그 대비를 하는 입장이지만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을 때나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때는 보면 좀 뭔가 좀 긴장을 했다 이런 것보다는 약간 여유는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네, 뭐 도지사 하실 때도 거기 지방 정부도 외교를 하니까. 예, 그래서 또 행정과 외교에 대해서는 어떤 기본기는 갖추고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고. 예. 지난 3년 동안 이상한 그림들을 많이 봐서 그래요. 자꾸 이제 윤석열 기조였고 이걸 그리고 기준. 에휴, 뭐 국회의원도 하시고 말씀하셨듯이 시장, 도지사 그 나름의 외교를 하셨고 그리고 뭐 매우 훌륭한 그러니까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네. 뭐 알 수 없죠. 그러니까요. 당연하죠, 그런 거. 어차피 이제 내일 딱 이 시간이 되면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일 가면 뭐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뭐 정밀하게 분석할 시간은 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좀 사전에 포인트를 잡아서 이걸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이걸 좀 정리하는 시간으로 좀 꾸며본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오늘 이야기는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